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특히 부산에 갔던 모습이 지금 이제 부산 행보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선 후보급 행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나중에 뭐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은 뭐 직을 상실하는 건 맞는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민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원들하고 셀카놀이, 그러니까 네. 이미지 정치에 올인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떠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은 1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치를 한동훈 위원장은 선택을 했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기 위한 측면에서 모든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큰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에는 그 철학도 없고 그 안에 정치적인 컨텐츠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이미지 정치와 이재명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 하는 중에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뭐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나면 그때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박탈인 것인데 이거를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반납하라는 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양반이라면 안 되죠.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예. 보면은 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도 세비를 받아. 그러면 국회의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법률가잖아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 이 정치인들은 혐오 대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여당 대표로 왔잖아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봤더니 아까 신인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비 부분도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좀 속해 있던 게 있었고 저는 법무부 장관 때도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계속 발언을 했고 여당 대표가 돼서도 국정운영은 머릿속이었고 계속 이재명 대표 죽이기 흠집내기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양극단이 치달아서 다 타버리겠구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희망이 아니라 그냥 얼굴마담 수준이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너무 우려스럽다. 저런 부분은 저는 논박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조금만 첨언드리면 예. 이런 건 있죠. 국회의원들이 구금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세비가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건 윤호동 유임금의 원칙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해가지고 사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은 모든 세비 다 뱉어낸다. 뭐 이런 식의 그 제도를 짜기 때문에 정치인은요, 그 누가 되더라도 철학을 가지고 일반적인 제도를 구성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어느 한 특정 개인을 겨냥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차별화를 정책적으로 구현한다? 이건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한편 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제2부속실을 뭐 설치한다, 뭐 공감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발언도 했습니다. 뭐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됩니다. 뭐 우리 당은 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아마 충분할까요? 이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과제로 주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언론이 막 받쳐주니까 뜨고 있지만 저도 사상 누가를 보는 게 사실은 저분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왜 만들어졌어요? 계속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국민의힘당에 불법으로 정당 운영 개입하고 경선을 개입해가지고 지금 쫓겨난 사람이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그러니까 당 경선도조차 못하겠던 사람, 그 다음에 김기현까지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상 상황이 나서 비대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 비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김건희 예. 특검법을 법률가와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매우 나쁜 명칭을 써가지고 김건희라는 절대적으로 이름도 못 올립니다. 아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껏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선심 쓰듯이 제2부속실은 하겠다도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민심 악화되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뭐 대외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 철저한 관리 감독, 그다음 특별감찰 바로 임명. 보통 예전에 정권이 무슨 위기가 생기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조치 취하잖아요. 마치 국민들은 선심 제2부속실 그래? 하도 니들이 보내니까 검토를 해볼게. 예. 특별감찰관? 그것도 야당이 협조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또 야당 탓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의 원인인 윤석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동안 정치 어떤 혐오나 불신, 그 다음에 양당 체제 염증을 느끼는 분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신선한 그동안 정치 이력이 짧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지를 받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길게는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에서 지금 길게는 못 간다, 뭐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하셨지만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 1992 한번 쳐보셨어요? 아, 예, 저도 지금 쳐봤습니다. 예, 그 티셔츠 입은 거 기사를 저희가 한번 세봤더니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티셔츠만 입고 나와도 1992가 저게 무슨 뜻이에요? 9위학번. 9위학번. 원희 9위학번 그다음에 롯데자이언츠가 1992년도에 한 번 우승을 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원포인트로 가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슈몰이를 하려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부장분들이- 왜 옷을 벗었겠어요? 아, 그러네요. 부장분들 좋아할 만한 옷을 했는데 입고.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늘 우려스러운 게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네네.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밥값, 물가, 기름값 지금 죽을 이 판인데 민생이 어렵죠. 민생 어려운데 민생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음. 지금 다 보면은 쇼잉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인이 연예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정말 민생에 대해서 진중하고 정말 좀 가볍지 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맨 손 흔들고 이거 하고 다니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랍니까? 국민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무슨 진짜 방송 많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992 좋습니다. 네. 저런 건 선거 때 하시라고요.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여당 대표로서 여당이 그동안 역할을 못했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진중한 고민의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대권 행보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계속해서 이제 잠재적인 야권 후보인 이재명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또 본인이 티셔츠 입고 이미지 정치하고 뭐 부산 가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의 본질을 자꾸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정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또 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정치의 본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 국민들의 삶의 팍팍함과 그 정말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한 이런 삶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그걸 할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진입하는 과정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예. 정치적 논란도 있었지만은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1992 티셔츠 입고 다니고 아니 뭐 입을 순 있어요. 입고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와 이재명과 그 이재명 이미지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국민들의 삶과 미래는 내팽겨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건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7조에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비스 정치.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공무원인 시절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서도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경박하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전 다가오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 장성혁 교수님. 뭐 비대위원장 지금 뭐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비대위원장 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비대위원장이 오늘 갑자기 도쿄 방문을 들어서 민생을 다 해결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21대 총선 선거 해서 국회에서 지금 뭐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국회에서는 대화 타협이 실종됐고 기울어진 운정장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일방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정 철학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재적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말로 하면 또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 사이렌이죠. 비상 사이렌. 예. 어떤 의미세요? 뭐 각 지역을 지금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서 일단은 특권 폐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저는 총선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예.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금고예산 세비 반납 이것도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저는 당연히 하고 그거 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것이 있고 마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저런 상징성인 것은 결국은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티셔츠 입은 것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넥타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런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지층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992도 다 상징적인 그것도 의미로,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메시지다 롯데라면 뭐 이준석 대표가 이것도 비판을 했던데 그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부산에 대한 표심을 우리가 가져와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의 목적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서민과 예. 민생,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네, 잠시만 대변인님. 좀 원장님께서 장성 원장님 참 방어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히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데 예. 특권이요? 뭐 국회의원 특권 지금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지금 민생이 힘든가요? 국정 운영이 특권이 폐지한 데서 안 되고 있나요?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능력은요, 국민들이 이미 2년 동안 다 봐버렸어요. 그거를 좀 다르게 좀 하라고 지금 보내놓은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민생을 생각하는 겁니까? 오로지 총선의 표, 그 다음에 본인의 인기, 이런 것만 지금 하는 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 첫 단추를 잘 껴야 예. 옷이 제대로 매무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근데 말과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거에 그 기대를 어긋나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옳다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버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국민의 생각이 나침판으로 삼고 본인은 동료 시민들과 같이 가겠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예. 뭡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요구사항들, 쌍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절규 다 외면했잖아요. 말 그대로 갔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뭘로 변명할 겁니까? 저는 그런 말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점에 대해서요? 언론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심의 창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론이 권력에 대해서 감시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그걸 냉정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물론 그걸 기사를 썼을 때 본인 언론사들이 경제적인 이익은 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언론의 본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1992 티셔츠를 입고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위한 비판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거는 네. 뭐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로 그치면 될 일이다. 뭐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띄워가지고 또 한동훈 띄우기로 이게 지금 정치와 언론이 함께 팀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정말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공적인 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본인들의 본령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식의 기사는 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네. 티셔츠 자체가 이렇게까지 보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그래서 말씀을 지금 보니까 주셨고요. 그래도 예. 언론 감시하는 언론 비평 매체들이 있잖아요. 예, 참 예. 고마운 곳들이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오늘하고 미디어스가 대표적인 언론 비평 미디어인데 또 이제 민원연이나 언소조 같은 언론 감시 단체 있는데 김건희 슬리퍼 보도 때도 이런 한바탕 소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 1992 티셔츠가 이렇게까지 대서특필돼야 되냐라는 언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는 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신인군에서 말하는 언론의 문제점 너무 심각해서 국민께 대안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픽스도 보니까 이번에 70만 명 구독자 예, 돌파했더라고요. 돌파했습니다. 응원 드리면서요. 저도 이제 저는 티셔츠 입은 건 저는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1992가 대학 92년 학번을 강조하는 거였으면 이건 문제는 있죠. 대학을 안 가고 못 간 많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동네 시민 중에.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근데 뜻이 이게 느낌상 롯데가 네. 1990년도에 마지막 우승한 네네. 것을 기리는 것 같아요. 네네. 부산 시민이 다가가서 이런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예. 본인이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2020년 상반기에만 부산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부산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 사직구장에서 자기가 야구도 봤다 했는데 그때가 무관중 시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정말 저는 제 토론토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소한 거를 절대 시비 안 겁니다. 그리고 저런 노력은 정치인들 누구나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게 노동 존중 정치인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조 행사에 가서 메이데이 티셔츠 입고 노조를 지지한다 막 이런 걸 해요. 노동조합 표를 받으려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지 정치다 하더라도 그래도 노동자 서민의 편에 쓰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 취임사 때 분명히 이분 취임사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저는 전두환 노태우도 했던 민생, 물가, 부동산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 그럼 이분은 머릿속에 윤석열, 김건희, 방어나 비호만 있나 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동료 시민 챙기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계속 안 만나? 지금 유가족분들이 국민의힘 앞에서 계속 면담 요구를 하고 있고 왜 이 법을 반대하느냐?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일 먼저 심지어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터 만나야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얼마나 피눈물 속에서 이분들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진보 중도 보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만나야죠. 만나서 이야기 들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이 또 하나의 아마 시험대다 이런 얘기 처음에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태도, 뭐 입장 그리고 또 하나가 공천에서 뭐 윤심으로 공천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총선 공간이 국힘 출범을 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찐윤 핵심 아니냐. 그래서 결국엔 또 윤심 공천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나왔습니다. 장성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여러 당의 공천위원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도 많이 들어가 보고 하지만 그 철학이 담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제 당연직이 어느 부분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 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자격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뭐 전혀 이 당과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력서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심사를 할 때 뭐 1인당 10분씩 그리고 뭐 6명이 들어와서 뭐 20분씩 그렇게 해서 이걸 막 넘기면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영입 인사의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당의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나가야 될 미래의 방향과 일치하는 그리고 그 지역의 역학적인 구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공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그리고 인재 영입이라든가 인재 풀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적인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힘의 조직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사무총장하고 인재영입위원장 들어가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을 꼭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예. 대리해서 윤심을 대변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당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물들이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그 찐윤의 핵심이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이 이철규 의원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마당에서 아무래도 그런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외부적인 색깔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천은 정말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칼라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공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쓰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뭐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작이고 끝이거든요. 이걸 빼놓고서는 국민의힘의 문제를 진단하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 지금 공관위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정확하고 솔직하다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과거의 공천의 흑역사를 좀 설명드리면 국민의힘에서 2008년도에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이방호 사무총장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칼잡이 역할 해가지고 이제 친박연대 그 살아 돌아오신 분들 마련했고요. 이한구 공관위원장 2016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또 공천학살 해가지고 다 이겼던 총선 다 이제 민주당에게 일당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직전 총선에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당시에 당이 다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더 심각했던 것은 청년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예. 총알바지로 내보냈거든요. 지역구 다 옮겨가지고 퓨처 메이커라는 말장난으로 그 청년 정치인들의 싹을 다 잘라버린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놨고 이번에 2024년도 됐는데 그동안의 총선 때 보수정당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번엔 또 이철규 위원장을 보내가지고 공관위원을 시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보십시오. 공관위원장은 로스쿨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분들 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보수정당에서 깊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 장동혁 의원, 예. 한동훈 위원장 임명했죠. 예. 거기다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하면서 컨트롤합니다. 예. 그럼 이 뜻은 한동훈 위원장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공천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공천을 하겠다고 이런 식의 공관위를 구성을 하면 이 당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이 시작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축출한 거고요. 예. 그다음 김기현 대표 세운 거고 그게 유효치 않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보내가지고 이철규 위원장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윤석열 사당하에 이제 공천으로서의 완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밖에 분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론조사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에서 10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이 23%, 부정이 무려 64%, 기타가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상번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이 15.8%고요.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 저희가 이 여론조사 준비한 이유는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60%가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계속 넘기고 있는 거에 비하면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 이 한동열 비대위원장이 벗어야 사실은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텐데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라고 선 그었지만 대통령실은 이꼴 이철규, 이꼴 한동훈 공천이다. 결국에는 이 공천의 핵심은 검사다. 검사를 공천할 거다. 이렇게 관측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이번 공천의 핵심은 김건희예요.
김건희, 그렇죠. 김건희다. 김건희 여사를 비호를 잘하는 사람은 공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막아서고 예. 김건희 여사를 입에 거론하지 않고 감히 당내에서 그렇게만 하면 나름대로 그 용산을 잘 보일 수 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을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는요. 김건희 여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합니다. 도이치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김건희의 이름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거예요. 네. 천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버렸어요. 국민의힘을 버린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국민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과 품격과 신뢰도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건드릴 수도 없고 대통령조차도 성역으로 보호해야 될 존재인가요? 그러면 이건 국가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 국민들한테 내가 무조건 옳다고 신뢰를 지키겠다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한테 그래 약속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오게 되니까 완전 바뀌잖아요. 한번 혼났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총리실에서 모여서 또 비상대책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특검법 거부해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안 돼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60몇 %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건 수치예요. 저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4월만 와라. 혼내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내놓지 않으면 국민 앞에 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여론조사 아까 보고서 부정 퍼센트가 생각보다 많이 치솟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법 처리에 대한 진행이든 특검법에 대한 것이든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통상적 이런 조사에서 긍정이 23%고 부정이 64% 하지만 예. 뭐 잘 모르겠다거나 답을 안 한 분들도 긍정은 아니겠죠. 추정컨대. 근데 이제 왜 그런 가정이 가능하냐면요. 이 똑같은 조사, 이 4개 기관 여론조사가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게 여론조사 업계의 중론이거든요. 4개의 예. 업체가 하고 예. 유수의 업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는 32%가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10%가 더 긍정이 빠졌죠.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긴 해요. TK 지역에서도 특검법 거부가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인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심은 정말 뭐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땅 아니라 해도 난 지지하는 분들도 예전에 한번 인터뷰에 나왔고 화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이라면 뭐 그런 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랐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편들어서 긍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어쨌든 긍정한 분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하고 거부권 안 된다는 게 저는 뭐 밑바닥 여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부 계층에서 긍정률 높거나 일부 지역에서 높으면 그게 평균으로 이제 반영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도 사실은 당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바로 통과되자마자 당 용산 대변인이 나서서 사실 보통은 당이 요구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숙고하겠다 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비상국무회의를 뭐하러 엽니까 이것 때문에 보통 화요일 날 여는데 이것은 금요일 날 임시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전부 다 대기령 내려가지고 임시국무회에서 그랬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존엄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나 비리가 확인이 됐습니까? 그냥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무려 2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 수사기록 결과로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보도도 결과 나오고 수익이 20억이 넘는다고 나왔죠. 계속 청와 그 용산 집무실에는 뭐 손해를 봤다. 그다음에 이용당했다로 거짓말하는데 거기 보면 그 검찰 수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 녹취록은 증권사나 검찰 내에 어떤 공익제보자 제보해 준 게 아니고요. 검찰의 공식 수사 기록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예. 10만 주 잘 체결됐죠? 그러니까 직원이 예 잘 됐습니다. 뭐 어디가 사갔습니다. 근데 남은 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8만 주 남았다니까. 아니 그거 말고 얼마를 남겨 먹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에 아니 총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끊습니다. 예, 예. 그게 법원이 인정한 통정매매 그 기록에였는데 검찰 기소를 안 해가지고 법원은 김건희 여사 유죄를 선고 안 했는데 실제 수사 기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지시한 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한다? 근데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별 말도 못한다? 예. 그리고 이철규 저 누구나 아는 지금 모든 윤핵관들이 다 막 쫓겨나게 됐잖아요. 마지막 남은 찐핵관 중에 찐핵관 이철규라는 게 국민의힘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공간에서 윤석열, 김건희 맹종파들만 예. 주로 공천을.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이라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부정평가 64% 지금 여기 나왔다고 이제 써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그대로 돌파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총선 표심을 왜곡하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이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년 동안 수사를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저간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구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 이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 오히려 그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의지다라고 근데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참 이게 요즘 저는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예. 이게 정쟁거리로 할 게 있고 정쟁거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도 이거 논란 자체가 되는 게 유가족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전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것도 이게 정쟁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면 김건희 여사 죄가 있던 게 없던 게 되고 없던 게 있던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시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를 잘 알고 과거에도 본인이 수사했는데 정당하게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있으면은 그렇게 경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안 읽는 건지 못 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 차이로 졌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김기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총력을 다 안 쏟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이기거나 미세하게 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당력을 쏟아부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심을 못 읽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입장에서 민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심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은 그 어느 때마다 위기 국면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국민들의 민심이 그 무서움과 현명함을 동시에 드러내줄 것이다. 근데 이것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민생 토론, 민심 얘기를 계속 하셔서 민생 토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도를 많이 바꾸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구정 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10여 회 정도 이 민생 토론을 이어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수 언론 대응이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좀 띄는데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 되나? 라는 제목으로 11일에 사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도 상향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이러한 정책을 이 근본적인 국민의 신임 회복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관건 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하셨습니다. 장 교수님, 이 민생 토론 대통령이 직접 10회나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한다고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 그동안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있었죠. 예. 신년 인사회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총선 국면이 때문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는 구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 맞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총선이라든가 선거 직전에 지방에 가면 선거 가입이다. 그리고 뭐 재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지역에 순방할 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가져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전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그동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 대선에서 공약을 보면은 우리 복지 예산이 한 130조, 140조인데 네.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에 보면은 막 300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나중에 막상 들어가 보면 곳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곳간을 보고 실행하는 입장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논란은 충분히 저는 검토를 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수님 근데 감세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감세나 세금의 우리 국가 곳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걸 다 확인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탕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TK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호남, 충청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대통령께서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토론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평가시고요. 네. 뭐 2년 동안 왜 안 했어요? 왜 선거 앞두고 이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시간 선거입니다. 많았어요. 지금 하는 거 뭐 전기세 동결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들, 금투세, 그다음에 재건축 푸는 거 2년 동안 하시죠. 2년 동안 뭐 했죠? 야당 대표만 주구장창 검찰 수사하고 욕하고 협치도 안 하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재정이요? 52조 세수 손실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긴축재정 하고 있죠.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해줬죠. 그러니까 들어올 고가는 없으면서 돈은 막 써대고요. 본인의 뭐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300~400억씩 말하자면은 증액해서 다니고요. 예.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 총선이 90일 앞두고 대통령이 돌아다녀요. 뭡니까?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참 정치 못한다. 그리고 국정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반짝 좀 반등을 해요.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한 1~2% 올라간 이유는 본인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나타나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생한 거 싹 또 물거품 됩니다. 좀 숨어 계세요. 그래야 지지율 올라갑니다. 지금 보따리 싸들고 다녀서 여기 방방곡곡 다닌다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손가락질해요. 벌써 조선일보 보수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충언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요. 좀 가만히 나타나지 계시죠, 마. 이렇게? 나타나지 마예요. 선거에 도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굴만 담해지고 뒤에 있으면 그나마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심성 공약 들고 돌아다니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저는 경악스러운 게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모두가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은 집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설사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든 국민이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재건축 제한 풀고 여러 가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질 수는 없다. 포기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지금 국정 내용도 운영이에요. 문제가 있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생하는 예, 또 예, 예. 민생경제부장님께서 예, 예. 이게 교육비. 환영할 만한 사실 토론 아니에요? 저는 민생이 붙어 있다면 예. 일단 환영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뭐 선거 전에도 예전에도 여기저기 다니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저도 시비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문제죠. 이러면 이것은 민생 토론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 업무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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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업무 보고는 각 부처가 진짜 올해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에서 한계가 있었고 올해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럼 대통령 참모 그다음에 그 업무 보고 관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문하는 뭐
어쨌든 국내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을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자리여야 예, 되는 업무보고 업무 자리다. 보고를 이렇게 민생 토론 형식으로 해버리면 업무 보고도 안 되고요. 아. 민생 토론도 안 됩니다. 예. 업무 보고에 일부 시민들이 들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비공개합니다. 예. 아니 왜 좋은 일이라면서 비공개를 합니까? 벌써 언론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이렇게 하죠. 오히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되려면요.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도대체 기자회견 안 합니까? 백악관 맨날 그렇게 미국 찬양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보수라는 분들이. 사실 저는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얼마나 기자회견 자주 합니까? 언론의 자유 얼마나 보장해 줍니까? 근데 기자회견 아예 안 하고 작년 말 올해 초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독재 정권도 함부로 안 했던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들이닥쳐갖고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화요일 날 피디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압수수색 천국의 나라 이런 방송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민생을 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예. 정말 어려운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공개한다면 대환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 그리고 업무 보고에다가 들러리식으로 앉혀놓고 가서 내용도 조선일보까지도 예. 세수가 60조가 펑크 넣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재정 예산 전문가들은 난리 났다고 이야기해요. 그제 어제 지금 쟤들이 많아.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선심성으로 돈은 세금은 엄청 깎는데 돈은 막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요? 아예 정부가 예. 운영이 안 되는 엄청난 적자에 빠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저는 비판했을까요?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 비판의 취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정포대 아니냐. 정포대. 예, 그런 비판까지 제가 했었는데 네. 이 민생 문제로 오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이걸 어떤 특정 세대나 어떤 계층으로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으로 저는 잡습니다. 일상에 성실하게 사시는 보통의 국민들을 놓고 보면 이분들 지금 부담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스스로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담과 불안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철학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도 갔을 때마다 그냥 생각나면은 마치 대통령이 자기 쌈짓돈 쓰듯이 예. 그냥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럼 복지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부터 어떤 계층부터 더 어려운 쪽부터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학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고 구조개혁도 너무 필요하죠. 지금 이 인구재앙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그동안 기득권화되고 뭔가 사회 양극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회의 낡은 제도들은 사회구조 대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시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모순과 기득권을 짚어내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보면 지금 의제라도 꺼낸다면은 지금 인구 문제는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루지 않으면은 예. 정말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국가를 더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구 재앙에 대해서 의제화라도 해야 되는데 의제화조차도 못하고 있다. 예. 저는 저희 민심동행에서 저희는 한국은행 보고서만 읽어봐도요. 지금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한 정책 가지고 안 된다. 입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나의 그 토탈 시스템으로 예. 복구를 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로 국가론을 만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그 많은 정보와 예.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연금교육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생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한 3천여 분께서 댓글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십니다. 1% 재벌들 세금 걱정해주는 저소득층 분들 정신 차려요 라는 의견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부자들은 국짐 지지하는 게 당연, 국민의 30%가 부자라 착각하는가? 뭐 이런 의견들도 여러 가지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안진걸 소장, 신윤기 변호사, 서용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